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28쪽에서 135쪽까지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네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이어질 텐데요. 먼저 조선 전기에는 어떤 원칙으로 외교가 추진되었는가 지금 잘 나와 있죠. 자, 여기 첫째 줄에 나오듯이 조선의 외교는 4대 교린을 원칙으로 추진이 됩니다. 자, 4대 교린이 무엇이냐? 먼저 4대라는 것은 큰 나라이자 우리보다 더 문명이 발달한 국가를 섬긴다는 뜻이죠. 당시에 명나라가 4대의 대상이었고요. 교린이라는 것은 이웃 국가, 이웃 린자, 사길 교자죠. 그래서 이웃 국가와는 대등하게 교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여진이나 일본 같은 나라와는 교린의 원칙을 삼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이 지도를 통해서 각 국가와의 조선전기 대외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나라와의 관계였죠. 친명정책, 표면적으로는 4대적인 외교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과의 4대 외교 관계는요. 특히 조공, 책봉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자, 조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조선의 왕이 명나라에게 바치는 것들이죠. 이것을 바치면 명나라에서는 이제 회사품이라는 답례품을 줍니다. 이것은 이제 책봉을 받은 국가, 즉 명나라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조선이 명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는 이 조공을 받고 나서 적절한 회사품을 보냄으로써 이제 일정하게 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당시의 조공책봉 관계의 실리적인 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조선은 중국에 굉장히 자주 사절단을 보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진과 일본, 그 외 국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자, 여진과 일본은 교린 정책을 썼다고 했죠. 자, 조선은 초기부터 북방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태조 때에는 두만강 지역을 개척을 했고요. 특히 세종 때 이 사군과 육진 지역을 개척을 하면서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의 지금의 영토선을 이때 확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지방에 사는 주민들을 이 지방으로 옮겨오는 사민정책이라는 것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진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토벌 후에는 회유 정책을 쓰기도 했고 그 결과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무역소를 설치합니다. 여기 경성, 경원 이런 지역이 여진과의 무역을 했던 지역이죠. 자, 사군 역진의 기척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사군은 바로 세종 때의 최윤덕 장군에 의해서 여진족 정벌 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압록강 유역입니다. 그리고 육지는 역시 세종 때 김종서 장군 등을 보내서 여진족을 토벌했죠. 두만강 유역에 이렇게 육진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정벌을 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채찍을 주기도 하고 당근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친 것이 여진에 대한 교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이가 좋을 때는 이렇게 여진과 사신을 교환하면서 지금 이제 북평관이라고 불리는 터가 남아있죠. 이런 곳이 있었고 또 조선에 기하하는 여진인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관직이나 토지나 집 등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에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왜구의 약탈이 고려 말부터 이제 조선 초까지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왜구는 쉽게 말하면 일본 해적이라고 했었죠. 이 일본 해적의 바로 왜구의 근거지가 이 스시마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인다고 하죠. 날씨가 좋을 때. 다른 말로는 대마도라고 하는 이 스시마 섬에 근거지가 있는 왜구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역시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을 이제 병선 227척과 군사 1만 7천 명을 보내서 토벌하게 됩니다. 이 토벌로 인해서 상당 기간 동안은 왜구가 조선에 겁을 먹고 쳐들어오지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왜구가 점차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스시마 섬을 토벌한 이후에는 그래도 더 이상 이제 왜구들이 까불지 않겠다 하니까 부산포와 제포, 연포, 삼포를 개항하면서 이 지역에서 제한된 범위로 무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구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물자의 부족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조선에서 외관을 지어서 허가받은 일본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교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요 밑에 시암, 유구, 자와 이건 어딜까요? 시암 같은 경우는 지금의 태국, 시암왕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태국 지방, 그리고 유구, 이게 류큐 왕국이라고도 하죠. 지금의 오키나와, 그리고 뭐 자와, 자바섬이라고도 하는 이런 동남아 국가들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럼 130쪽으로 넘어가서 조선과 일본의 7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예고편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酔いは整いました。参入まで1日半あれば十分でござります。主戦はわしがいただくことにする。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 무려 1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내가 위해서는 안 된단 말이다. 간판의 화포들을 좌로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나 죽을 수도 된다고 말하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 자, 이 영화 다들 보셨나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는 사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휴전 상태를 거쳤다가 다시 발발한 1597년에 정유재란 때 있었던 유명한 해전이죠.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까지 이 7년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 그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에 대해서 일본이 왜 이렇게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하였는가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6세기 말에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불만이 있었던 사무라이 세력들을 이제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챙겨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16만 명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동원해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전부터 이 일본에서는 삼포왜란이라든지 을묘외변과 같은 왜구의 소란들이 있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 건국되고 한 200년 정도 평화가 이어지면서 조선의 국방 상태는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은 사실 갑자기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여러 번 국서를 통해서 명나라를 쳐들어 가려고 하니 길을 좀 빌려달라. 정명, 가도 또는 명나라로 가는 길을 앞잡이를 해라. 정명, 향도
뭐 이런 요구를 해왔는데 사실 이 조선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일본은 어디로 처음에 공격을 해왔을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은 부산진 순절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지금 바다에 빽빽하게 왜군의 선박, 외선들이 들어차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부산진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왜구들 막 쌍칼 들고 지금 덤비는 거 보이시죠? 왜구들과 맞서 싸웠지만 제대로 된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바로 이 왜구들은 동래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동래부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이제 이 동래 부사가 지금이 저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왕에게 절을 올리는 장면. 그리고 이제 왜구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미 이쪽은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왜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여인은 지금 지붕 위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도망간 걸까요? 아니죠. 이 여인은 지금 기왓장이 이렇게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기왓장을 던지면서 왜군에 맞섰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동래성 주변을 발굴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도륙당한 조선의 백성들의 또 군인들의 이 유골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죠. 자, 이렇게 일본이 빠르게 북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제승방략 체제라는 이제 군사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이제 제대로 일본에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일본이 쭉 이렇게 빨간색이 일본군 침입로죠. 한성까지 며칠 만에 20일 만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중간에 이제 충주에서 뭐 신립 장군과의 이 아주 유명한 충주 전투, 뭐 탕금대에서 이제 배수진을 치고 싸웠던 이때 뭐 목숨을 걸고 결국 버텼지만 거의 전사를 해버리고 한성으로 아주 직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한성까지 쳐들어온 상황 때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빠르게 튑니다. 어디까지? 의주까지. 사실 명나라로 아예 넘어가고 싶었지만 명나라에서 그 부담스러워했다고 하죠. 의주로 가서 본인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 왕세자였던 광해군에게는 이제 분조라고 해서 조정을 둘로 나누어서 네가 반의 조정을 이끌고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정리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몸소 이 전란에 피폐한 상황을 겪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한성을 거쳐서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평양, 그리고 저 위 함경도 지방까지 이제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왕도 도망가고 군사도 엉망인데 누가 이 나라를 지켰을까요? 바로 수군과 의병들의 활약. 자, 지금부터 조선 수군, 이순신으로 대표되죠. 수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군대를 만나거든 절대로 싸우지 말고 바로 퇴각하라! 사모란 개가 쳐들어왔다. 충이란 마땅히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니 무기를 들고 군량을 모으며 말에 올라타 앞장서 전쟁터로 달리자. 기꺼이 쟁기를 던지고 논밭에서 일어나 능력이 되는 데까지 오직 충의로 돌아가라.
귀신과 사람이 다 같이 증오하는 것은 도적이다. 화살이 이 원수들에게 함께 그들의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뜻을 굳게 먹는다면 귀신이 감동하고 백성이 따라 나서며 이를 이루려고만 한다면 천지 만물도 도우리라. 진주성 전투에서 장수의 사망자가 300명, 군병의 사망자가 3만 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량해전까지 왔는데 명랑 아니고 명량이죠.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아주 유명한 말이죠.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죽음을 결의로 다진 각오로 이제 싸운 결과 명량에서 12척의 전선으로 이 왜군을 물리쳤던 아주 전설적인 전투죠. 이렇게 정유재란까지 이어진 가운데 이 조선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실 뭐 조선의 방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관군이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주까지 선조가 도망갔을 때 당시 백성들은 화가 나서 경복궁에 불을 질렀다라는 기록도 있죠. 어떻게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이 나느냐. 바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을 직산해서 격퇴하고 이 조선 수군 이순신이 이끌고 있었죠. 명량해전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철수하는 일본군을 노량에서 크게 물리쳤던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고 말죠. 이것이 이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는 여기 순신이라고 적혀있죠. 이순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수군은 이렇게 일본을 크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이 조선의 군선은 대표적으로 판옥선입니다. 이 판옥선은 밑에가 평평하고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방향 전환이 뛰어났던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다가 철갑으로 쭉 지붕을 만들어 씌우면 이것이 거북선이 되는 것이고 특히 화포가 360도로 이제 쏠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왜군 같은 경우는 세키부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V자형으로 굉장히 좁다랗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이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빠르게 되지 않죠. 자동차 막 가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방향 전환이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로 왜군은 이 세키부네로 빠르게 움직여서 조선에 배에 붙은 다음에 뛰어 올라서 이렇게 백병전이라고 하죠. 칼로 싸우는 이런 방식 또는 조총을 쏘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의 뛰어난 전술 그리고 이런 판옥선과 거북선과 같은 군선에 의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의병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붉은 옷의 사나이 홍위 장군이라고 불렸던 누군가요? 바로 곽재우 장군이죠. 곽재우 장군이 이제 떴다 하면은 일본군이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곽재우 장군이 실제로 사용했던 검, 일본군을 많이 무찔렀겠죠. 그리고 이제 마구 그러니까 말, 안장, 그리고 벼루 이런 것들이 이제 곽재우 장군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자, 132쪽으로 넘어가서 임진왜란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임진왜란의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임진왜란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전, 조선, 명, 일본이 모두 참전한 전쟁이었는데요. 그 피해도 막심했죠. 먼저 전쟁터가 된 조선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인구가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감소하고 농경지도 황폐해지고 심각한 재정 부족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문화재들이 불타거나 일본에 빼앗기게 되죠.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바뀌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명은 당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전쟁에 참여하면서 국력이 약화되었죠. 이런 가운데 이제 만주족, 원래는 여진족이죠. 만주족이 후금을 세우고 이제 급속히 성장하면서 결국 명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에 의해서 밀리고 여진족은 명을 무너뜨리고 청을 건국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모습을 잠시 볼까요? 이 인물이 이제 막부를 세운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시 교류를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와 조선 간에 다시 이런 사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일본에서는 조선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선 통신사라는 것이 이제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에서 전액 이 비용을 댔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조선통신사 당시의 모습이 되겠죠. 조선통신사 행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인이 외란 때 조선인들의 귀를 베어가고 코를 베어가서 자신이 죽인 인원에 따라서 뭐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 남아있는 조선인들의 귀 무덤이죠. 미미즈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조선인들의 코를 몇 명 베어갔다는 영수증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북 부안에 남아있는 이제 이장된 것이죠. 일본에서 옮겨온 코 무덤이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일본의 외장이었던 사야가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에 기화를 해서 조선인들에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김충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오히려 일본과 싸우고 병자호란까지 활약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피해를 입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크게 발전하는 이런 결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임진왜란에 이어서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조선은 아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주제 3으로 넘어가서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쪽이죠. 자, 이제 조선과 청의 전쟁, 병자호란의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선은 전쟁으로 이제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뭐 여러분들이 광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익숙한 이름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광해군은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개혁 정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무렵 만주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죠. 이 후금을 세운 인물이 바로 누르하치라는 인물이고요. 이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서 이제 홍타이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죠. 누르하치, 홍타이지. 홍타이지가 이제 청을 세우게 되죠. 어쨌든 이제 누르하치는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이제 조선에도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명나라는 조선에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지원군을 보내라,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의리를 생각하면 명을 도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엄청 강성해지고 있는 후금과의 충돌은 부담스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중립 외교 정책은 사실 실리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서 선택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광홍립이라는 인물에게
명나라를 도와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으나 상황을 봐서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군사를 물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강홍립은 이 후금의 군대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또 양관 사대부들은 굉장히 의리가 없다라고 명분을 중시하는 것을 이제 내세워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이제 영창대군이 자기를 이어서 태어났는데 광해군은 이제 서자인데 영창대군은 적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결국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광해군은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는 인조반정이 이어지게 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광해군과 부인 유씨의 묘입니다. 굉장히 작은 왕의 무덤 같지 않은 모습이 좀 안타깝죠. 어쨌든 이 134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는 서인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 서인 세력과 인조는 친명배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는 배척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것이 정묘호란이죠. 1627년. 이때 이제 광군과 의병이 맞서 싸웠죠. 그때 유명한 전투가 이 임경업 장군의 백마산성 항쟁인데 결국 임경업 장군은 나중에 친청파에 의해서 또 죽고 맙니다. 어쨌든 이 정묘호란으로 인해서 너무나 조선은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이 후금 역시 명나라와 전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형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화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욱더 힘이 세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아까 얘기했던 홍타이지가 조선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를 임금으로 섬겨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군신관계는 조선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전쟁을 주장하는 이 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태종 당시 홍타이지가 직접 조선을 침략하게 된 것이 병자호란 1636년의 일이죠. 이때 이제 한성이 위험해지자 인조는 원래는 이제 강화도 쪽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영화죠. 청군에 대항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청나라의 8기군입니다. 이 8기군은 이제 여진족 부족들을 중심으로 8개로 나눈 것이고요. 정황기, 요것이 이제 황제의 군대죠. 이 8기군이 강한 기마군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이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의 수어장대의 현재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결국 인조와 신하들은 고립되어서 싸워야 했죠. 근데 그 결과 이 인조는 더 이상 45일 동안 싸웠지만 버틸 수가 없었고 이제 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 상황에서 인조는 삼전도에 직접 나가가지고 항복을 함으로써 전쟁이 끝이 나는데 그 항복 이후에 삼전도에는 비석을 청나라의 요구로 세우게 되고 이 비석에 이제 청나라의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삼전도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회칠이 아니죠. 이제 빨간색 락카로 칠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370년이 됐는데 이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운 이 역사의 증거를 왜 아직 철거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요. 이분은 당연히 이제 문화재 훼손으로 인해서 철컹철컹 되셨죠.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원상복귀 시키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굴욕적인 일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인조가 309 고두례라고 해서 3번 청나라 황제에게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항복의 의례를 했는데 이건 조선 역사상 아주 유례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치욕의 역사를 겪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그대로 이제 두었듯이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항복으로 끝이 났지만 이 여진족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후에 조선의 세자들, 왕자들은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이 청나라에 반대했던 신하들은 청으로 끌려가서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던 이제 인조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은 이런 마음의 북벌운동,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대한 동아시아 최대의 대국이 되었던 청나라에 북벌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자, 그리고 18세기 이후에는 실학자들이 발전된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특히 북학파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병자호란의 과정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른쪽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청나라 이후에 청나라와의 외교관계 이후에 연행사를 보낸 내용과 우리가 좀 특별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했던 안용복 이야기, 우리 청나라와의 영토 문제인 백두산 정계비 이야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디딤 영상이 길었어요. 내용이 또 많고 그래서 듣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둠별로 역사 릴레이 퀴즈, 릴레이로 나와서 쓰는 퀴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열심히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